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책이 왜 번역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학책 같아서 저 책을 번역하면 아무도 사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출판사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몇 개의 단어와 용어들이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 읽으면 첫 단원부터 첫 페이지부터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제 그 사전 학습부터 좀 간단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회계에 대한 그 회계에 대한 공부부터 잠깐 기초 상식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수익을 분석하고 투자 분석을 할 때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뭐 계산기를 눌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먹구구로 하기는 뭐 좀 곤란하겠죠. 좀 더 잘 해봐야 되겠죠. 그때 쓰는 기법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수익 투자의 목적으로. 그게 하나가 MPV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IR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MPV의 약자 뜻이 NPV가 N자가 네트를 말하고요. P자가 프리젠트를 말하고 MPV, V가 value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한국말로 보냐면 네트,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번역하고 프리젠트를 현재라고 분석해요. 현재. 그 다음에 value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NPV 그러면 아까 말한 네트 프리젠트 밸류 그렇게 우리말로 보냐면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를 조금 더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진짜 현재 가치. 진짜 현재 가치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이 뭐냐면요. 자, 제가 돈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을 1년 동안 제가 은행에다 맡겨놨는데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10,000원이 이자가 5% 붙었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1,500원 되겠네요. 그렇죠. 5% 이자 붙었으니까 1,500원. 그러면 1년 후에 1,500원과 현재의 10,000원이 등가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현재 돈은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이자율을 계산해 줘야지 이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돈 1,500원이 현재 돈 10,000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숫자가 움직여 갑니다. 뭔만큼? 이자율만큼. 그럼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1년 후에 10,000원과 내년 2013년 12월 31일 날 10,000원과 현재의 10,000원이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현재 게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제 거꾸로 계산. 그러면 내년 이맘때의 10,000원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5%로 깎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5,900 하니까 9,500, 10,500. 10,500. 10,500을 뺐으니까 9,5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돈 10,000원은 현재 돈 9,500원과 등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5%를 깎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돈이 미래로 넘어가면 이자율을 계산해 줘야 되고 미래 돈을 현재로 가져오면 할인율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0원을 현재 돈으로 계산하려면 할인율을 5% 적용해가지고 10,000원을 9,500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현재 돈 10,000원을 내년으로 끌어가려면 이자율 5% 고려해가지고 1,500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움직이면 숫자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수익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투자는 지금 하는데 버는 돈은 나중에 버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지금 이제 어느 기계를 샀어요. 1억을 주고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언제부터 벌까요? 기계 사서 들어와서 설치해갖고 생산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판매돼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1년 또는 2년 지나서부터 돈이 이제 얼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계를 계속적으로 오다가 고객으로부터 뭐 오다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연 10만 개씩 물건 만들어 달라고 오다를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생산을 보니까 기계가 있어야 되겠어. 그 기계를 내가 지금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3년 지나서부터 10년 동안 일정 금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액면가로
그대로 덧셈 뺐으면 해갖고 수익이 얼마다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3년에 1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보면 100만 원보다 적어지잖아요. 또 13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할인율이 그러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 계산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딱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을 다 현재 돈으로 다 환산시키는 거예요. 다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현재 돈은 그대로 계산하고 미래 돈은 오늘 날짜로 다 끌어와는 거예요.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돈 총액과 나온 돈 총액 있잖아요. 들어간 거 나오는 거 다 계산해갖고 그냥 덧셈 뺄셈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은 이것은 남는 장사다.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남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그걸 MPV법이라고 그래요. MPV 메소드. MPV법이 어떻게 하냐면 투자 분석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은 지금 들어갔는데 나중에 버는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시에서 13년 후에 100만 원 들어온다. 근데 지금 돈 100만 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13년 후에 돈을 현재 거로 할인 계산해버리면 아마 5%로 계산할까, 할인율을 몇 프로 계산할까에 따라 숫자는 다르겠지만은 13년 후에 100만 원, 지금 돈 계산하고 30만 원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돈을 5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5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13년 후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5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라고? 두곱장사네? 이게 이제 MPV법으로 보면은 아니요.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13년 후에 100만 원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돈 50만 원을 은행에다 묶어놔서 13년 놔두면 그게 150만 원 되는데요. 근데 13년에서 100만 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없잖아요. 남는 데서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MPV예요. 자, MPV를 계산할 때는 MPV 이해가 됐죠? MPV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분석할 때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기업들이 이제 투자 분석할 때는 경제성 분석의 툴로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MPV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할인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할인율 몇 프로 적용하겠다. 이자율과 할인율을 몇 프로 하겠다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자율과 할인율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설 세웠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해서 발표하고 공시합니다. 그 숫자가 고정돼 있지 않고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자율 자체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할인율을 정해놨지만 실제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할인율을 가지고 추정해서 했으니까 이 숫자가 조금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이 알 수가 없으니 현재 할인율로 계산하면 5% 계산해야 되겠지만 실제 3년, 5년, 10년 후에 그 할인율이 얼마 될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말해보니까 이러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할인율을 높게 계산하면 높게 계산할수록이야. 일반적으로 투자는 지금 하고 돈이 들어온 건 미래 돈을 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 돈이 가치가 떨어져 가서 수익성이 안 좋은 쪽으로 계산돼 나와요. 그렇죠? 자, 쉽게 해서 돈 계산하는데 미래 돈의 가치를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이게 5% 아니고 15% 적용해버리면은 아까 말한 제가 이렇게 5%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3년 후에 100만 원 지금 돈에서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15% 적용해버리면 13년 후에 100만 원 지금 돈 계산하면 5만 원밖에 안 돼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있는데 MPV 계산했을 때 아까 할인율 5%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 10%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플러스 확 줄어버리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할인율 50%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돼버리겠죠. 그러면 할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PV 값으로 계산한 것이 이제 플러스가 줄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0이 되는 포인트의 할인율을 IRR 값이라고 그래요. IRR이 또 약자니까 I자가 이게 또 제가 잘 모르겠네. I자는 internal 그러니까 내부 IRR. R이 이제 할인 레이트, 할인이 뭐죠? 하여튼
IRR이 내부 할인율, 내부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할인율이라는 용어가 IRR 값인데 IRR 값이 뭐냐면 NPV 값을 0으로 하는 할인율은 몇 %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면서요. 자, NPV 값 계산하니까 플러스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IRR로 계산했더니 A 프로젝트는 15%에서 0이 됐어요. NPV 값이. B 프로젝트는 32%에서 0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32% 0이 된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IRR법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모든 투자 분석에 있어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 책에서는 NPV법이나 IRR법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고노만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투자 분석에서 해서 투자할 만하다? 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니 어떻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낙관론도 있겠고 정상도 있고 비관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미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가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하시면 내년부터 매년 15만 원씩 수익이 생깁니다. 10년 동안. 이런 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15만 원씩 했는데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내년에 내후년부터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15만 원이면 1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많이 들어와서 20만 원 들어오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 NPV나 IRR 값에서 계산할 때는 하나의 이제 그 미래 상황이 있잖아요. 미래 상황이 뭐냐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숫자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자,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거꾸로 말해서 숫자는 확률상으로 높낮이가 있기 마련이니까 아까 말한 그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 숫자를 투자를 받고 싶은 목적은 낙관론으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근거 있는 낙관론으로. 그렇죠? 그러면 모든 NPV 값은 플러스로 나올 거고요. 근거 있는 낙관으로 쓰면 모든 NPV는 플러스 나올 거고 IRR 값도 IRR의 할인율이 매우 높은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근거 있는 비관론으로 예측을 포커싱을 딱 했어요. 그러면 NPV가 마이너스 나오고 IRR 값도 매우 낮게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그럼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V 값과 IRR이 매우 근거 있고 정확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용되는 숫자의 신뢰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조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 안다. NPV의 정의는 이거는 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계산해봐가지고 현재 가치로 NPV로 계산해가 네트 프리젠트 밸류로 계산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그죠?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투자 오케이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시나리오 분석 있잖아요. 그리고 리스크 분석 있죠. 아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투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NPV에 의해서 모든 투자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회적이라서 그리고 가설을 세워놨는데 그 가설이 사실은 신뢰성이 높은 것 아닌가를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NPV와 IRR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은 그걸 고려는 하시되 아까 시나리오 기법이랄지 사업 기회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여러 면에 대한 걸 직접 검토해가지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크 포인트라 있어요. 체크리스트법이랄지 아니면 시나리오 기법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봐서 전면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 마음에 드는 제안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뭐냐면 테스트 마케팅 제안이 있어요. 본격 투자하기 전에 샘플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시범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목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히트 상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잘 팔릴 것 같아요. 내가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이 물건이 내가 혼자 계산해보니까 이게 시중에 나가서 보니까 유사 제품이 있는데 같은 기능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그것은 아주 구식이에요. 내 건 성능이 100배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미 그게 지금 100만 개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은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얼마 팔릴 것 같아요? 500만 개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500만 원 생산을 왕창 해가지고 시중에 딱 뿌렸을 때
이 돈 벌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00만 개 팔 자신이 있더라도 10,000개만 만들어서 한 곳에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다 팔지 말고 뭐 신림동만 팔아보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마트만 하나 내가지고 10,000개만 한정 판매를 딱 내놓고 팔리는 속도를 딱 분석해 보면 10,000개가 나가는데 10일 걸려서 나가는 건지 하루 만에 다 나가는 것인지 보면 이거 반응을 딱 보면은 이거 그 다음 이제 본격 생산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마케팅, 테스트. 그죠? 그걸 거쳐보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안해요. 뭐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업을 잘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계의 작성자는요, 낙관적으로 작성을 해요. 2012년 몇 달 전에 어느 벤처기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느 벤처기업 투자자를 만나서 설명을 했더니 투자자가 망설이는 거예요.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망설이면서 그 투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KR 컨설팅의 이강락 대표를 찾아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자료들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내용이 좋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좋아 보여서 잘 듣고 나서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투자하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만났죠. 만났더니 그분이 투자할 마음을 거의 굳히고 계시더라고요. 굳히고 계시면서 혹시 싶어가지고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나서 보니까 이게 이미 투자할 생각은 99% 마음을 결정하고 있고 혹시 제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 말 하면은 이제 그걸 보류할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냥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연말되고 새해가 돼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또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투자한 기업 잘 되고 있나요? 그랬죠. 저도 궁금하니까 잘 되고 있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문자 짧게 만나서 제가 다음 만나서 저도 그거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보고 어떤 상태 보면 알겠는데 일단 문자로는 답은 뭐 예상보다는 실적이 많이 부진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저에게 설명하고 보였던 모든 숫자가 낙관론으로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로 근거해서는 이렇게 잘 됩니다. 금방 잘 됩니다. 바로 잘 됩니다. 이렇게 다 써놨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반 접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결과는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는 모두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과장들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설비를 갖춰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회사 사업이 아예 망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마케팅 해가지고 파이로트로 소규모로 그렇죠? 한번 히트앤드런 한번 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정말 그런가를 한번 짚어보고 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제 우리 많은 기업들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거 뭐 규모나 내용 봐가지고 그 특성에 따라서 뭐 큰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투자에 대한 것은 적절한 모습으로 뭐 일정 시간, 일정 부분, 일정 지역, 일정 고객 그러니까 타겟을 하겠죠. 타겟을 해서 파이로트로 소규모로 한번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이제 기초, 배경, 또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사업의 성장 기회는 5가지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역상의 5가지. 그 5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5가지를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의 기회가 5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밖에 안 하거나 하나밖에 안 하면 성장을 많이 못하겠죠. 충분히 못하겠죠. 올바르게 못하겠죠. 그러면 5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5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5가지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5가지 기회가 있는데 2개밖에 안 하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마케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빙긋 웃으면서 30가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줬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 양이 정말 마케팅 전문가답게 방대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만 해버리면 안 될 게 없겠다. 전 5가지라 했는데 30개, 30개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5개라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 2개밖에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니까. 그렇죠?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나서 제가 왜 5가지 중에서 2개밖에, 1개밖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현 시장과 현 고객에 집중하라는 컨셉이에요. 현 시장과 현 고객에 집중하라. 자, 그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면서 아주 좋은 마케팅 용어로 말한다면요. 기존 고객에게 주문 하나 더 받는 것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주문 하나 받는 것에 노력의 정도 얼마 차이 날까요에 대한 분석인데 20배, 50배,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하는 분야로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아는 고객, 제가 했던 고객, 프로젝트 했던 고객, 그리고 서로가 신뢰감 있는 고객을 찾아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하면 어때요? 뭐 이 교육을 한번 하면 어때요? 이렇게 뭐 하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받아줄 수용도 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어느 기업에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뭔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그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기존 고객 있잖아요. 기존 고객에 대해서 한 번 더 파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오다 주고 있는 고객, 만난 고객 수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잠재 고객이 몇 명이냐. 잠재 고객 있지 않겠어요? 그 고객에 대해서 한 번 더 리피트 오다를 받든지, 그렇죠? 뭐 하나 사는 사람 2개 사게 하든지, 그리고 뭐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뭐 낱개도 팔지만 5개 이렇게 세트도 팔잖아요. 그래서 뭐 매출액 단위가 기존 고객 물건 사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 하나 사는 거 세트로 3개나 5개씩 사면 매출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고객을 어떻게 잘 대응해서 매출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게 기존 시장이죠. 기존 고객이니까.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이요. 기존 제품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물건을 팔고 있는데 우리 고객을 눈치를 딱 보니까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물건을 약간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보급형을, 저급형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보급형을. 이제 좀 멋이 없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차별화를 써가지고 고급 물건을 좀, 그쵸? 그러니까 현재 물건을 기준해가지고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 모델도 만들어주고, 그쵸? 그걸 좀 싸게 경리적으로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보급형을 만들어주면 시리즈가 되잖아요. 하나가 3개가 되겠네. 그러면 하나로서 발생했던 매출보다는 시리즈로 3개가 되면은 매출이 그래도 20%, 30%, 50%더 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시장의 기존 제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것에 어디까지 할까요? 한계를 느낄 때까지. 그게 첫 번째, 한계. 한계라는 것은 쉽게 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잠재 고객과 현재 상에 생각하는 고객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더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고객을 만나야지. 기존 고객과 우려먹어가지고 만날 만큼 만나가지고 이제는 뭐 몇 번 하고 이제 더 이렇게 안 되고 이제 한계 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1번 전략. 기존 시장과 기존 고객에 집중하라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고객의 기존에서는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는 김에 그걸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만날 거고, 그렇지 않아도 방문할 거니까 추가 영업비가 발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문 받는 것만큼 회사 수익이 좋아지고 캐시플로우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뭐합니까? 캐시카우. 현금을 크게 벌 수 있는
현금을 크게 인풋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현 시장과 현 고객에 집중하라는 말에 대해서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장님은 벤처기업 사장님이라 할까요? 가정하겠습니다. 그분은 2013년을 맞이해서 회사 매출이 10%, 50%, 100%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영업을 할까요? 다 영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영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벤처기업 사장님을 딱 모셔다가 지난주 일주일, 월요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에 약속된 수첩 있잖아요. 놓고 타임테이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 영업 목적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거. 기존 시장에 기존 고객에 집중하라 그랬으니까 내용 중에 뭐가 있어야 되고 고객 만나러 할 약속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객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느 벤처기업 사장이면 오전에 아침 새벽에 조찬 모임으로 고객을 만나고요. 오전 8, 9시 타임에 어느 한 고객을 또 만나고요. 점심 전에 한 고객 만나고요. 점심 약속에서 한 고객 만나고요. 그 다음에 1시, 2시, 3시쯤에 갖고 한 고객 만나고 4시, 5시쯤에 한 고객을 만나고 저녁 약속 한 고객 만나고 나오는 김에 또 누구 하나에서 만나서 하루에 8명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어진 수첩을 저한테 보여준다면 저는 그 회사 매출액이 내년에 당장에 2배 올라갈 거 제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 일주일 스케줄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객 만날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매출이 안 늘겠어요? 당연히 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나는 벤처기업 사장님 저한테 분명히 매출 향상이 중요합니다. 영업이 중요합니다. 저도 소수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일정 중에서 6일 일정 중에서 보니까 고객 만나는 횟수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2번밖에 없고 그것도 한 번씩밖에 없고 총 횟수가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 다망하시네요. 벤처협회도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봉사활동도 가셔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또 신입사원이면 면접도 해야 돼요. 이번 신입사원이 왜 이렇게 원서를 많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면접만 3일을 풀어붙어야 돼요. 매출이 늘 것 같아요? 안 늘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현 시장과 현 제품과 현 고객에 집중하라는 것은 매우 교과서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기본적인 이야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합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 배정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말이죠. 어떤 1번 전략을 말합니다. 현재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이냐면 내년에는 또 올해는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매출액이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상회하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현재 고객과 만나는 시간의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30%, 50%, 100%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하튼 현재 비율이 있을 거거든요. 그 비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1번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15%, 30% 되게 하는 거죠. 15% 하는 사람한테 95% 되게 하라 하면은 이건 못하겠죠. 그렇지만 15%, 35% 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30% 하는 사람 50% 되게 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50% 되는 사람 75%, 70% 되게 하는 것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고객과 관계없는 시간 있잖아요. 아까 말 1번 전략에 아까 말한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라 했는데 그거 해당 사항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효율화시키고 간소화시키고 줄이고 위임하고 빼내고 그 자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타임 매니지먼트고 시간 관리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를 비롯해서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이 1번 전략, 기존 시장의 기존 고객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만나라 이거야.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기존 제품에 서비스를 더하라 이거야. 고객이 분명히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죠? 아, 귀사 제품 이제 못 써요. 왜요? 이게 모양이 안 좋아서. 그죠? 그 모양 좋게 만들어야죠. 귀사 제품 못 써요. 이제는 못 써요. 왜요? 비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다른 것보다 비싸잖아요. 그 가격 깎아야죠. 거기에 맞는 게 고객이 그렇게 고객이 말했는데 물건 살 사람이 고객인데 그 사람이 말한 말을 겸허하게 듣고 거기 대응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물건이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이 이제 귀사 제품은요, 품질 수준도 너무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거 이제 장사 안 해요? 사업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부응해야죠. 부응한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제품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다양성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맞춤형으로 나가니까 다양성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납기에 대한 것도 생기고 가격에 대한 거, 품질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재구매율을 올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들. 그쪽을 파면 금광 같아가지고 뭐 할 게 많고 노력은 인풋량을 조금만 더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뭐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누구 한 명 더 온다고 그래. 우리 지금 20명 식사하려고 하는데 누구 한 명은 뭐 갑자기 라고 저도 가도 돼요 이런다 이거죠. 그럼 우리 쓰는 말은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돼 이런다 이거죠. 그런 그러니까 기존 시장과 기존 고객에 대응하는 것은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야. 숟가락 얹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지만은 비용이 매우 경제적이고 매우 적게 들어가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 좋다는 거야. 특히 돈 버는 데 있어서. 그게 1번 전략입니다. 1번 전략을 잘 하게 되면 적어도 매출 2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안 하냐.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1번 전략의 첫 번째 카테고리야. 2번은 양측으로 폭을 넓히는 거예요. 자,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넓히고 상품을 넓히는 거예요. 상품을 넓힌다는 것은 아까 말한 동일한 제품을 좀 차별화시켜서 보급형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제품 있잖아요. 자, 같은 고객의 다른 제품. 자, 그동안은 A라는 고객에게 가라는 제품만 팔았는데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그 고객이 B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제품도 누구한테 사쓰고 있는데 내가 같이 그것도 나라는 제품도 만들어서 팔면 안 될까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품의 영역을 우리 회사는 가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나까지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존 고객에 더 팔려고. 나도 팔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가 제품만 만들어서 팔았는데 내 고객을 딱 보니까 내 고객을 보니까 그 제품은 나한테는 가를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나라는 제품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물건 만들면 내 고객에게 내가 물건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상품의 가지수를 늘려갈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대상해서? 기존 고객을 대상해서 상품 가지수를 올려가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뉴 제품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죠. 기존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겠다. 다양한 제품 공급하겠다. 이렇게 제품도 가지수를 늘려갈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고객을 만나봐서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자, 어느 고객이 저한테 물건 하나 딱 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매를 했으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어느 고객이요. 내 물건 사기 전까지는 망설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돈을 써야 되는가? 2만 원 돈의 가치가 있는가요? 할까 말까 엄청 망설이겠죠. 그렇지만 이미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뭐 결단한 거잖아요. 사기는 이제 그래도 사는 게 좋겠다. 결심하고 딱 샀잖아요. 샀을 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존재하냐면 자기 의사결정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자, 사기 전까지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망설였어요. 살까 말까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럼 물건 샀어요. 샀을 때는 자기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올바른 현명한 판단한 거야. 이거 살만한 물건을 내가 산 거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증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우, 정말 잘 사셨네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바가 제가 영업을 잘 못해서요. 뭐 어떻게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혹시 소개 좀 시켜줄 사람 혹시 없어요? 이렇게 물을 때 3명만 불러주세요 했을 때 3명을 거의 100% 불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이게 타이밍이란 매우 중요한데 첫째,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에게 당신 안 사더라도 당신 친구 좀 소개시켜주세요. 물건을 팔아보게. 그럼 절대 소개 안 시켜줘요. 여러분 친구에게 소개시켜준다 할 때 나도 안 사는데 나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내 친구에게 그 물건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요? 안 해줘요. 그럴 리가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타이밍사로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 물건을 내 물건을 샀어요. 산지 1년 지났어요. 다 까먹었어요. 쓰다 보니 1년 지나다 보니까 고장도 났어요. 뭐, 근데 1년 지나서 이렇게 말하면 또 1년 동안 썼던 사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장단점 비교 분석하면서 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퍼펙트 할 수는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당신 물건 뭔 문제가 있잖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천받는 것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물건이나 똑바로 만드세요. 이런 말이나 잔소리나 들을 확률이 높아야지. 소개시켜달라고? 물건이나 똑바로 제대로 만들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의사결정은 그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빠른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의사결정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가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제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 항상 선택하지 않아서 제가 참 걱정하는데, 그래도 귀하께서는 매우 현명하셔서 드디어 이와 같은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죠. 사주서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판단은 정말 귀감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교과서에 올라갈 만한 내용이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프론티어 정신과 당신 같은 적극적인 자세와 포용적인 자세와 이런 자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혹시 주변에 제가 뭐 이 제품 소개하기 위해서 만날 만한 사람,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있으면 한 3명만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가서 좀 만나보려고 해요. 3명만 불러달라고 할 때 응답률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제가 한 명에게 고객을 만났습니다. 한 명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한 명으로 해서 3명의 고객을 신규 고객을 소개받았어요. 3명을 가서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보증인이 있으니까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은 보증인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불안한 마음속에서 심사숙고 끝에 간신히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람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누가 보내서 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보냈어요? 사셨거든요. 샀대요. 근데 가보라겠어요. 그 말은 뭐였어요? 당신도 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이 아까 의사결정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50을 망설이면서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 갔는데 두 번째 사람 소개받아 갔잖아요. 두 번째 사람 갔는데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이미 누가 샀다 하니까 이제 반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뭔데요? 그게 뭔데 그 사람이 샀을까? 이러면서 진짜 산 게 맞아요? 예, 뭐 이 모델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계약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면 자, 한 사람의 고객으로부터 3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3사람 중에서 확률이 한두 명만 되면 3명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로 되진 않겠죠. 1명 내 2명이 되지 않겠어요? 1명 내 2명이 계약이 딱 되는 순간 또 소개받는 거죠. 정말 일을 잘하면, 정말 일이 제품이 좋으면 1명을 팔았을 때 3명을 소개받아서 3명을 팔았더니 9명을 소개받고, 그쵸? 9명을 소개받아서 9명이 물건을 샀더니 27명이 소개받고, 27 소개받은 거죠. 27 소개받고 나서 81명을 소개받고, 80명을 소개받고 나서 243명인가를 소개받고, 243명을 또 한 700명을 소개받고, 700명을 소개받았더니 2,000명을 소개받고, 2,000명 소개가 이제 돌아다니는 힘든 시간. 그러니 고객도 무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1번 제품은, 1번은 현재 고객에게 현재 제품을 어떻게 리피트 구매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현재 고객 1번 작전. 2번 작전이 뭐냐면, 이제 현재 고객에 대해서 다른 상품을 소개할 게 없을까? 다른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자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재 고객을 받아서 신고객 있잖아요. 새 고객을 어떻게 소개받을까? 이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2번 전략이에요.
그게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과 2번 전략을 착실하게 수행해도 모든 기업이 매출이 2배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근거를 만들 수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고 아까 1번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스케줄을 봤더니 일주일 내내 고객 한 번도 안 만난다. 이러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2번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사심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고객 만나면 현재 제품 팔 생각하지 딴 제품도 팔 생각을 세트로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객 물건 팔았으면 팔았다는 거 계약서 도장 찍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자축할 생각을 하지 추가 고객 소개받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도 소개 못 받잖아요. 그 지나서도 소개 못 받잖아요. 소개받을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고객이 안 느는 거죠. 잠재 고객이 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죠. 그것을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뭐 합니까? 고객 수 늘리기 작업과 상품 수 늘리기 작업을 하시오라는 것이 2단계, 두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말했던 말 들어볼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러면 되겠다. 뭐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지금 영업하라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 1번과 2번이어서 1번과 2번은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고 실제 우리가 관계된 모든 기업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1번과 2번에 대한 거. 3번이 중요해요. 자, 3번이 뭐냐면요. 히트 신제품 만들기예요. 히트 신제품 만들기. 근데 히트 신제품 만들기에 대해서 히트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존 제품의 응용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시대에 적합한 물건 만들기를 말해요. 에어컨 부품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 부품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에어컨 부품 만드는 회사, 에어컨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부품 만드는 뭐 사출업체, 부품업체 있다. 그 부품업체가 그 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 에어컨이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이 많아져봐야 대한민국에 10배 늘 확률이 있을까요? 그건 기대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하고 성장률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 부품이나 에어컨 부품이나 냉장고 부품 다 부품으로 봐서는 만든 프로세스나 설비가 동일하다 그 말이죠. 금형도 물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금형이나 어떤 그 유틸리티랄까 설비들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 산업인 신제품 만들라는 거예요. 뉴 프로덕트. 그렇죠? 신사업, 신규 사업. 근데 신규 사업은 뭐랄까? 미래 전망이 있는 거로. 과거는 아날로그 시대라면 현재 제품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있거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 뭐가 되죠? 되는 거죠. 제가 방문했던 어떤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어느 제조업을 하냐면 제조업의 공장에 가면 물건을 만들고 나면 이 물건 안에 이게 그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 엑스레이 찍는 거 똑같아요. 사람 몸 건강검진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뭐 안이 이렇게 그 보고 건강하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제품 만드는 제품에 이제 그 안에 혹시 기포가 있다 할지 뭐 잘못 결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건들을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비파괴 검사기라고 그래요. 비파괴 검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괴시키지 않고 사진을 꽉 찍어가지고 안의 모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비파괴 검사기인데 그게 이제 엑스선 촬영기예요. 그 기계를 만들어 보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하냐면 우리 기계는요 한 번 팔고 나면 리피트 오다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엑스선 촬영이 이게 한번 기계 A 회사에 공개하는 물건 팔았잖아요. 팔고 나면 수명이 몇백 년 간다는 거예요. 고장날 게 없어요. 그럼 뭐 사용 빈도수도 높지도 않고 그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수명이 몇 년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모양과 타입이 구식이어서 재미가 없어서 안 써서 처박아 놔서 수명이 없는 것이지 쓰다가 닳아져서 수명 없어지는 법 없다 이거죠. 그렇죠?
공장에 엑센 차이자 그러니까 A 공장에 물건을 팔고 나면 이제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A 공장은 추가 오다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겠네. 그 회사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 신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라인 하나 증설해가지고 그게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오다 올 수 있겠죠. 근데 기존 공장에서는 오다가 없다. 그래서 영업이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업은 새로 공장을 지어야지 그 공장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요도 많지도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장도 많이 짓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매출액의 전망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신규 공장 짓는 숫자가 늘 것 같지가 않는데 늘 것 같지 않다는 말은 신규 매출액은 적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사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뭘까? 그러면 신규 사업 해야 되잖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분이 생각할 때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계획을 딱 봤더니 의료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헬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료기기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회사는 엑스선 촬영하는 그 엑스선 촬영기 전문 제조 공장이 뭘 생각했냐면 의료기기 제조업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술을 가지고 만든 의료기기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뭐 의료 쪽이나 병원 쪽은 무서워서도 못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우리 기술 갖고 할 게 모르겠어요. 근데 매우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의료기기 전시회 박람회가 보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의료기기 전시회 박람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홍보하려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뭐 박람회 있잖아요. 박람회장을 딱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차차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관심 있는 게 엑스선. 그렇잖아요. 이건 엑스선하고 관계가 없네? 이건 해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부스를 이렇게 쭉 돌다가 어느 곳을 갔는데 뭘 발견했냐면 치과 병원에 들어가는 파노라마 촬영기야. 우리 그 치과 병원에 가면 이렇게 쫙 360도 빙 돌면서 이렇게 치아 쪽을 쫙 찍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엑스선인 거예요. 그런데 신제품이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는 파노라마 촬영기가 쫙 찍으면 필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필름을 이렇게 하얀 화면에다가 딱 꽂아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의사가 판독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디지털 기술이 돼가지고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전송이 돼가지고 환자가 딱 체어에 딱 앉으면 그 옆에 그 화면에 딱 이렇게 파일이 뜨는 거예요. 그 기술 나왔다고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 하나, 샘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느 공장이, 어느 회사가 치과 병원에 쓰고 있는 헬스기의 그 파노라마 촬영기를 아날로그 필름으로 했던 것을 디지털로 했다라고 신제품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가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날로그 타입의 기계 본체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기술이 뭐가 됩니까? 엑스선 촬영을 찍는 것이 그냥 필름이 없어지고 그냥 디지털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물건 엑스선 찍는 거나 사람 치아 쪽을 엑스선 찍는 거나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이게 비파기 검사기예요. 그렇죠? 측정하는 물건이 아까 의료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이제 다른 쪽은 자기가 자신이 없고 잘 모르겠고 또 자기 눈에 좀 자신이 없어 보는데 야, 이 치과병에 들어가는 이것은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아이템을 찾은 거죠. 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지혜롭게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정부에다가 신청한 거예요. 국제과제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제로 신청해가지고 컨소시엄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디지털 강국이고 IT 강국인데 치과병에 들어가는 파노라마 촬영기가 아직 디지털로 안 돼 있다. 당연히 안 돼 있죠. 이번 전시회 가서 처음 봤잖아요. 아이디어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국산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관계된 기업들 있잖아요. 다 기업을 엮어가지고 주관사, 자기 회사가 주관사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 국산해야 된다고, 개발해야 된다고 신청하니까 정부에서 딱 보니까 치과 병원에 들어간 디지털 기계 국산화 프로젝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딱 해갖고 개발 자금을 준 거예요. 그 개발 자금을 받아가지고 아까 국내 대기업들, 콘소시엄 있잖아요. 기존 하던 업체들. 그게 엑스선 촬영기 기능만 국산화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본체부터 몸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다 쓰는 거죠. 기존 업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만 딱 바꿨죠.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에 관계된 소프트웨어, 관계된 하드웨어, 관계된 모든 개발 시제품을 딱 만들었고 개발 성공 사례 발표를 딱 한 거죠. 사례 발표하는 순간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갑자기 이제 치과병원 영업을 다니게 된 거죠. 공장에 아까 물건 찍는데 엑센 찍어야 된다 하는 회사가 그렇죠? 근데 아까 아이템을 뭐라 했습니까? 의료가 미래 산업이고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판단하고 했다 이거죠. 기존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인데 신규 시장의 의료기기 치과병원의 매출이 작년 기준 3천억이에요. 이걸 뉴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 30억 매출액이 커져봐야 40억, 50억이에요. 아까 말한 1번, 2번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기존 시장 구경호인데 그거 해가지고 2배 늘 수는 있겠지만 10배 느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동일한 기술이잖아요. 기술 같아요. 대상물이 물건이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그 부위가 이제 아까 치과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그 기술 개발하는 거 있어서 기술 개발에 뭐 이미 다른 거 다 개발된 기술이고 뭐 자기는 엑슨 전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금방 다만 뭐 구상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부품 만들어서 조립해가고 딱 해갖고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보완해가고 딱 하면 끝나니까 개발하는 것도 아까 뉴 프로덕트를 개발하는데 전혀 기술 현상을 개발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기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뉴 프로덕트 만드는 거 보다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은 미래 산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미래 가고 싶은 영역을 정한 다음에 전시회 박람회 가가지고 신상품 아이디어 찾아내기 그리고 그 제품 개발하기 그걸 뉴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걸 해야죠.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린 에너지 그래가지고 그린이라는 용어, 에너지라는 용어가 요새 화두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의 거의 99.99%가 그린 에너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계 없죠. 그쪽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린 에너지 무슨 박람회가 있고 전시회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미래 시대는 그린 에너지 청정 뭐 이게 시대니까 당연히 가야죠. 가서 부스를 가만히 관찰해서 들여다봐야죠. 무엇과 연관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나하고 우리 회사의 미래 사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시장을 선점한 어느 기업이 뭔가 내놓은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제로에서 1을 만드는 게 0에서 1을 만드는 아이디어 내기는 정말 독창력이 필요하지만 1에서 2 만드는 것은 쉬워요. 그걸 뭐라 합니까? 아이디어 편승하기. 그죠? 그러니까 전시회 박람회 가면 그거 다 대부분 신제품, 신기술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전시회 간다는 걸 뭘 결정했어요? 종목을 결정하고 분야를 결정한 거잖아. 나는 어느 쪽에 관심 있다. 나는 의료 산업에 관심 있다. 그럼 그쪽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해서 가서 부스 가서 가만히 연구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발산하는 거야. 아이디어 발산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이 사람은 궁금할 거 물어보면 당신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에 나와 있는 부스에 나와 있는 사람이 30년 전부터 그린 에너지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작년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된 거의 확률이 99%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저런 사람도 저런 기회를 맞아갖고 저렇게 돼갖고 이걸 하고 있다는데 나는 뭐야? 나도 그럼 누구 소개받아서 누구 만나 나도 이렇게 될 건가? 쉽게 해서 마음 바꾸면서 나도 내년에 이제 옆에 부스 내야겠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가서 부스 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1번 부스, 2번 부스, 3번 부스를 쭉 돌고 생각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하면은 뉴 프로덕트의 아이디어를 못 얻을 리가 없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 도전해야 되고 뉴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그 뉴 프로덕트는 현재 사업 말고 현재 사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신제품 만드는 거죠. 신시장을 개척한 신제품 만드는 거죠. 그게 뭐합니까? 3번 전략이에요. 그래서 3번 전략 하려면 반드시 모든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하튼 비행기 타고 박람회 가야 된다. 가고 싶은 박람회로 올라서 이업종 박람회 가야 된다.
그쵸? 동종업계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이제 2020년에 우리 회사는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래 분야 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그 전시회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도 아니네 보통 3박 4일 이렇게 3, 4일 하잖아요. 개막식 날 오후에 가서 오전 테이프 커팅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오후에 딱 점심 먹고 오후에 딱 가서 문 닫고 이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까지 여하튼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 봐서 잘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아침부터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오후 문 닫을 때까지 해서 어제 본 거 다시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그 전시를 떠나지 말고 있으면 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100% 가져올 수가 있어요. 불행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전시회에 가라 하면은 간 김에 해외 여행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갔다고 그 입구에서 사진 딱 찍고 그 사진 찍기 전문 좋은데 몇 군데 찍고 그다음 매우 급한 발걸음으로 돌아가면 그 부스 앞에도 카탈로그도 있잖아요. 어느 담고 막 해갖고 쏜살같이 카탈로그 펼쳐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 비즈니스맨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부스에 딱 앉아서 딱 보잖아요.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까요? 매우 사적인. 제가 국내 어느 업체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고유 기술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알 바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제목을 저를 만능인으로 알고 뭐든지 물으면 다 아는 줄 알고 저한테 질문을 딱 했는데 제가 몰라요. 용어도 생소하고 전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래도 성의 병원 사서 노트에다가 이름 적었어요. 이제 뭐라고요? 하면서 일단 뭐 저거는 다 써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봐야 아까 말한 그 전문 기업에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전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쟤들 질문했는데 인터넷 검색에 나올 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전시회 박람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곳에 공부할 목적으로 가요. 가서 관련 동종기업 있잖아요. 동종기업을 부스를 찾아가요. 동종기업. 그래도 그 세계적인 전시회에 나온 부스 제일 큰 곳에 동종기업 세계 월드베이스 넘버1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딱 가면 저는 공부하러 갔어요. 저는 목적 자체 공부하러 간 거예요. 딱 가서 부스 앞에 딱 가면 딱 이렇게 동태파악을 쭉 해요. 보면 제 눈에 한 명이 딱 걸려요. 누군 줄 아세요? 큰 기업은 부스에 보통 5, 6명 정도 나와 있어요. 3, 4명.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딱 제가 가서 이렇게 부스 앞에 딱 가서 싹 살펴보면은 다들 그 손님 맞이하려고요. 사람 이렇게 호객한다 할까 막 그러고 오세요. 저 보세요. 하고 막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4분이에요. 10명 중에 9분이에요. 3분 중에 2분이에요. 꼭 한 분은요. 뒤에 그 동그란 벤치, 하얀 벤치 있잖아요. 그거 앉아서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잡지 보고 있는 사람 꼭 한 명 있어요. 기술연구소에서 온 엔지니어예요. 모든 부스에서는요.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영업하다가 보면 진짜 어려운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서 질문하면 답변 영업사원 모르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연구소에 한 명을 지원 요청해요. 그래서 큰 부스에는 연구소에서 온 엔지니어 한 명이 꼭 와서 뒷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업 부서가 아니고 자기는 손님 만날 필요도 없고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뒤에 혼자 앉아서 심심하게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반드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누구라도 보여요. 그렇죠? 꼭 한 명 나오게 돼 있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픈 다리를 이끄는 채 하면서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죠. 그렇죠? 앉아서 제가 제 명함 주는 거죠. 그래서 명함 주고 그 명함을 주세요. 그럼 명함 딱 받으면 신원 확인이 딱 되죠. 역시나 엔지니어네. 그죠? 그러면 일단 궁금하니까 일단은 오픈 마인드로 해서 제가 질문 한 서너 가지 해요. 뭐 담당하세요? 그렇잖아요. 뭐 담당하세요? 특허도 내세요? 그런 특허도 내세요. 와, 대단하네요. 일단은 이 대단한 엔지니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면 다 기분이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노트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읽을 줄도 잘 몰라요. 뭐 아레노이드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요 말만 딱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살판돼. 그것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돌아가면 제 그 사무실에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문헌과 자료와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뉴 프로덕트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쵸? 회사가 성장하려면 미래 산업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 산업에 진출하려면 뭐로 가야 되겠어요? 뉴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가 선택해야죠. 근데 그것은 미래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고 나면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한 1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 제품 되고 처음 제품 나오면 처음부터 장사 잘 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가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성숙돼가지고 되는데 일단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현재 매출을 엄청나게 추월해버리겠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사업이 안 되죠. 그게 3번 전략이에요. 3번. 그죠? 3번 전략 해야지 회사가 미래가 지속적으로 회사가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3번 전략인데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가지고 아까 뉴 프로젝트를 자기가 만든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뉴 프로덕트가 뉴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는 거죠. 실질적인. 그러니 3번 사업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4번.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가든지 남미 브라질을 한번 가보든지 전혀 지금과 사업하지 않는 새로운 여행에 가서 새로운 사람 사귀기. 그게 4번 전략이에요. 전혀 지금 내가 사업하는 바운더리 있잖아요.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에 가가지고 미지의 세계에 가서 내 사업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는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내가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고 하지 못했죠. 어찌 보면 기존 고객 만나려고 발이 바빠서 기존 제품에 끌려다니면 발이 바빠서 그렇지만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지의 세계 있잖아요. 미지의 세계 이제 지금까지 만난 인연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 관광객으로 가는 거죠. 그냥 구경 가는 거죠. 정탐 가는 거예요. 땅밟기 하는 거예요. 가서 드디어 보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봐도 내 명함 뿌리는 거죠. 당신 누구세요? 저 이런 사업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왜 오셨어요? 제가 혹시 뭐 좋은 일 있을까 싶어서 왔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하세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관계심 있는 사람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한 명 만날 수 있겠네요. 관광지에서 여행지에서 낯선 곳에서. 그렇죠?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으로부터 드디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나는 이미 제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잘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 총판 대리점 책임자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그것에 도전해야죠. 그것을 신규 고객 개척이죠. 신규 고객 개척.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쉽게 해서 이제 글로벌 시스템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지역. 내가 공무원만 상대로 했다 하면 민간기업을 가보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만 상대했다. 법인을 가보는 거죠. 어느 강남에서 어느 보험하시는 분이 강남에서 보험하시는 분이 자기가 보험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말주변도 잘 안 되고요.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드디어 실적이 제로밖에 안 되니까 몇 달 가도 이분이 도저히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자기 포기하려고 뭐 실적이 제로니까 해보니까 자기 영업 세일즈맨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포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들 있잖아요. 법인 영업, 개인 영업 말고 개인은 자기 뭐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법인 영업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매우 낯선 여의도에 어느 한 분이 그냥 영업 목적으로 그냥 사무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들어 미안하니까 뭐 바카스라가 좀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들고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이제 뭐 무슨 일이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제가 그 보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담당자 좀 만나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문전 박대하죠. 잡상인 취직 금지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사무실이요. 심심했는지 아니면 손에 있는 바카스가 눈에 잘 보여서 그런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법인 사무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총무과 인사하고 관계된 담당자잖아요. 담당자 만나서 이제 자기 상품 그대로 평소 그 퇴짜 그렇게 말했던 상품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다는 거죠. 설명했더니 그 총무는 그래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뭐 복리에 좀 플러스 세 돼가지고 서비스할 수 뭐 없을까 생각 고민하는 차인데 이거 가격도 싸고 돈 인당 뭐 13,000만 드리면 된다는 말이네요. 인당 다 해서 35,000원이면 된다는 거. 근데 우리 가면서 공장까지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여의도에는 저기가 130명인데 공장에 950명 있는데 더하면 1,000명. 1,000명 좀 깎아줘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된 거예요. 그 사인을 딱 하는 순간, 그 법인영업에서 사인 하는 순간 갑자기 계약자 수가 1,000명이 돼버린 거죠. 채로가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말에 보호망 됐다고. 그게 바로 신시장 개척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현재 일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모두 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비슷한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눅이 들죠. 열등감 생기죠. 뭐 경쟁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몽골 가면요. 몽골은 한국어 열풍이 있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가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원어민 교사가 되는 거야. 한국어 원어민 교사잖아요. 그래서 한국 해보세요. 발음이요. 제대로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무가치해 보이지만은 미지의 세계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게 밸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 신시장 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뭐합니까? 비행기 타고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 4번 전략이에요. 그곳에 황금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4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좀 새로운 걸 좀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 4번 전략에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의 길을 찾는 것, 그게 4번 전략. 마지막이 5번 전략이네요. 마지막 5번째 5번 전략인데 5번 전략은 4와 5를 믹스하는 거예요. 4번과 5번. 4번은 뭡니까? 미래 하고 싶은 사업 분야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커버하고 싶다. 아프리카도 진출하고 싶다. 아니면 영역 있잖아요. 현재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정해서 이제 기획안을 만드는 거야. 그 기획안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신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죠. 신규 사업.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에요. 지금 안 하는 제품이에요. 새로운 고객에게, 새로운 시장에게 새롭게 가겠다는 사업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5번 전략이에요. 4번 전략과 5번 전략,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해 1번, 2번과요. 그다음에 3, 4번 전략하고 5번하고 차이점은 3번과 4번은 뿌리가 하나 땅에 닿고 있어요. 뿌리라는 것은 기존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가를 베이스로 해서 나를 보든지, 그렇잖아요. 기존 베이스를 아까 X선 그걸 근거로 해갖고 뭘 보든지, 아니면 기존 고객을 해서 다른 고객을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있죠. 근데 5번 영역은 그 두 개를 믹스한 거니까 그야말로 추상 영역이죠. 그러면 이런 말이 되냐? 그 쉽게 해서 2020년에 귀사는 어떤 분야에서 우뚝 서고 싶은 기업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제품으로? 그렇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안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게 5번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번 전략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번 전략은 약간만 좀 숟가락 얹으면 되는 거니까 또 2번 전략까지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3번 전략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죠. 4번에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는 말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2013년에 3번, 4번 작업을 시작하면은
2013년에 매출 기여도의 제로라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투자하면 노력 대비 성과가 눈에 보여요. 근데 3번과 4번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매출과 관계없어요. 매출이 되질 않아요. 매출은 언제? 빠르면 내년이고 늦으면 3년 후에 매출이 나오지 올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경영 성과하고 관계없어요. 올해 관계없다는 말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올해는 돈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올해는 수익성이 나빠진다 그 말이에요. 돈은 인풋 들어갔지만은 아웃풋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영자가 어떻게 합니까? 3번, 4번을 단기 성과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013년에 이게 경영 수지가 혹시 적자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매출과 이익에 관계없이 돈만 더 쓴다고? 야, 그거 좀 미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5번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땅 따먹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그것은 아까 그나마 3번과 4번은 잘하면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가시권에 들어와서 매출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은 5번 이야기를 하면은 3년 후, 5년 후 이야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컨설을 받아서 저희 미래산업, 저희 회사가 2020년에 먹거리를 뭐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조사 분석을 하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하고 한번 그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그 내용이 2020년은 지금 2013년, 2020년 7년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때 되면 우리 회사에 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내 후임자를 위해서 뭔가 내가 돈만 써야 된다는 건데 안 하고 싶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일반 비즈니스에서 배척이 돼요. 누구에게 있어서? 현재 경영자에게 있어서. 현재 경영자는 매우 관심이 있어요. 2013년 연말 주가가 얼마 올라갈까 관심이 있고 매출이 얼마 될까 관심이 있고 이익이 얼마 될까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것에 지금 말한 3번, 4번, 5번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와요. 투자는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자원이 낭비돼요. 그렇잖아요. 일도 바쁜데 해외 출장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샘플도 사와야 되겠네. 뭐 시간 뺏기잖아요. 우리 핵심 인재가. 이걸 결정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잘 해야지 되는 것이 5개의 5대 컨셉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5대 컨셉을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썸머리 정리를 하고 전체 이야기를 마치면서 1번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기존 고객과 기존 제품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2번은 기존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연관 제품들을 만들어라. 기존 고객을 베이스로 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라. 그렇죠? 그게 2번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전략은 영뚱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찾아라. 새로 개발할 제품을 찾아라. 그다음 4번은 새로운 고객을 새로운 시장, 그걸 만나지 못한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존 사업해라. 그 고객에게, 새로운 고객에게 그래라. 5번은 4와 5를 믹스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혀 관계없지만은 하고 싶은 사업군,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계획을 세워라. 그것에 도전해라. 그것을 준비해라. 장기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1, 2, 3, 4, 5 5개가 어우러져서 균형 있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R&D 투자비가 올라가죠.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 평균 R&D 투자비가 아직도 3%대를 올라서지 못해요. 근데 이론상으로요, R&D 투자비라고 하는 거죠. R&D 투자비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어요. R&D 투자비가 1%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업밖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R&D 투자비가 3%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상 유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R&D 투자비가 5%가 되죠. 3에서 5% 되잖아요. 그럼 뭐죠? 미래상을 준비했다고 그 말이고 R&D 투자비가 5%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우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숫자는 아직도 3%가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단기안에 관심 있고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말로 통칭해서 말할 수가 있죠.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니까 개별 기업에서 3%가 있겠죠. 그나마 열심히 하는 기업도 있겠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은 당연히 잘 되겠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당연히 미래가 전망이 어렵죠. 저는 2013년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환지, 전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면은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뭐로 생각하면 좋겠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마케팅 성공을 만들지 그런 30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죠?
그 30가지 말했다는 걸 뭘 말했습니까? 이 지금 말했던 5개를 총론으로 보고 대분류로 보고 중분류, 소분류 작업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한 내용을 카테고리를 5대를 5개의 대분류로 보고 중분류하면 5개가 10개, 15개, 20개 되지 않겠습니까? 소분류에서 나가면 또 어떤 성격? 15개가 이렇게 5개가 15개, 15개, 30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밀하게 하나씩 꼼꼼하게 30가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전해오고 다 대응을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리가 없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철저함이고 치밀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개론 삼아서 또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총론밖에 설명 못하고요. 방향만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서 너무 속좁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전체를 보면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조직이랄까 또 여러분 관계 모든 비즈니스랄까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무한 성장의 발걸음을 출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강론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을 열어야겠다. 오픈 마인드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전체를 바라보고 나가자. 그것까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